지구상에서 석유 산유국 1위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나라 1위라는 역설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나라 베네수엘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석유 최대 산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국가이지만 사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하지만 천혜의 자원인 석유가 치솟는 나라 베네수엘라는 현재 국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나라가 붕괴되기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 전기가 자주 끊겨서 가게의 모든 음식이 상했으며 이로 인한 식량 부족 현상이 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것도 없으면 눈에 보이는 온갖 동물을 잡아먹었으며 급기야 동물원까지 습격하는 상황에 치닫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국민의 평균 체중이 몇 년 사이에 11kg이나 감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때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베네수엘라는 어쩌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때는 1918년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면서 세계 석유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초기에는 세계 원유 매장량 7위에 그쳤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적인 원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즉, 나라가 기름만 잘 팔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죠. 1970년 두 번의 석유 파동으로 기름값이 미친듯이 오르게 되면서 세계적인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장량이 어마어마했던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상황과 반대로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의 맛을 보게 된 베네수엘라 정부에게 이러한 호황은 나라를 패망으로 이끄는 첫 단추가 돼버리죠. 넘쳐나는 석유 덕에 굳이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아도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안일해져 간 것입니다. 게다가 원유를 팔아 벌어들인 외화, 오일머니는 정치권과 결탁한 기득권층에 집중되었고 돈을 빼돌려 외국에 숨기는 등 베네수엘라는 점점 부정부패로 골마갔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니 아무리 세계 원유 보유국 1위라고 해도 극소수만 잘 살고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되는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급기야 불안했던 석유 가격마저 폭락하게 되자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즉, 베네수엘라가 폭망하기 시작한 것은 석유 수출로 번 돈을 극소수 기득권이 모두 독차지하고 온갖 부정부패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우고 차베스입니다. 정부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지고 복지마저 끊기자 민심은 돌아서기 시작했고 차베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좌파 세력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주장하던 차베스는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의 이러한 활동은 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되죠. 1998년 56%라는 지지로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의 정치색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걷게 됩니다. 초반 그의 정책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수 정권이 복지를 끊으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욕심을 부렸다면 차베스는 반대로 복지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를 판 돈으로 빈곤층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을 제공하면서 생활 안정에 힘을 썼습니다. 재정이 풍부해지자 국영상점을 운영하고 모든 상품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었습니다. 말 그대로 복지 끝판왕이었죠. 중산층 서민은 대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차베스의 이러한 정책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극심한 포퓰리즘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인데 보통의 나라들이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재분배하는 형식의 복지를 했다면 베네수엘라는 아예 국가가 석유를 팔고 그 돈으로 복지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 때문에 석유로 벌어들인 나랏돈은 대부분 복지에 사용됐는데 그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물건의 가격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물건을 사는 빈곤층에게는 좋았지만 공급하는 기업들은 남는 게 없었습니다. 때문에 국가 재정이 고갈되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이 망하고 제조와 유통 기반이 붕괴된 뒤였습니다. 이제는 자급자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베스는 석유 산업마저 망쳐버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대부분의 원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질유는 품질이 좋아 값비싸게 팔리는 반면 베네수엘라가 쓰는 중질유는 품질이 조금 떨어져 정유회사의 정제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도의 정제기술은 당시 외국의 정유회사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석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차베스는 외국 정유회사들을 강제로 내쫓고 사기업 회사들이 진출해 있던 석유 산업을 정부 산업으로 이관시키려 했습니다. 즉,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여 정부 수익을 높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차베스의 국유화 계획은 독재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외국 기업들의 기술에 의존해왔던 베네수엘라는 그들이 남기고 간 공장을 얼마간 돌리는 건 가능했지만 노후된 장비들을 재설비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결국 석유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제대로 개발할 만한 기술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베네수엘라는 나랏돈을 흥청망청 쓰는지도 모르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포장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제 구조는 이미 망해버렸고 차베스의 빈자리에는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으로 오르게 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죠. 마두로는
본인 스스로를 차베스 신봉자라고 할 정도로 차베스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그동안 사회주의를 내걸고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 진영을 걸었는데, 이에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06년부터 계속해서 베네수엘란 석유 수입을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내외의 반발 속에 마두로 대통령이 두 번째 6년 임기에 성공하는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부정선거라며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최후의 자금줄인 석유 수출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가 위태로운 시점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폭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베스와 마찬가지로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긴 마두로는 나라에 더 이상 돈이 없어 복지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자 그 대책으로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리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만원이었던 치킨 한 마리가 1년 사이에 650만원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닌 닭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격이었죠.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가 추락할 대로 추락하여 돈이 길바닥에 놔뒹굴고, 심지어 돈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등 돈이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리는 초인플레이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거래를 할 때는 더 이상 돈을 세는 게 의미가 없어 돈의 무게를 재거나 주로 물물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가 완전히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나라의 90%가 굶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을 것은 물론 식수가 공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지하수를 파서 구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거리에서는 약탈과 살인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베네수엘라는 결국 세계 살인율 1위에 등극하며 가장 위험한 나라로 악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석유 부국에서 마실 물조차 부족한 극빈국으로 전락하는데 1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에 때마침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휘청이던 베네수엘라 경제에 최후의 일격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커지면서 미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데, 미국 정부는 그 대체 방안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와의 협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찬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양의 원유를 베네수엘라가 단숨에 생산해내기에는 생산 역량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수년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베네수엘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으며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1995년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 8,000명이 넘는 남성이 단 3일 만에 학살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14살 소년도 있었고 노쇠한 노인도 있었으며, 젊은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식 앞에서 끌려갔다가 숲속에서 구덩이 앞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총을 쏜 건 외부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웃, 함께 살던 동네 사람들이었죠. 이 장면은 오늘날에도 유럽 최악의 집단 학살 중 하나로 기록돼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5년 전만 해도 이곳은 학교 등록금이 없었으며 병원에서는 돈 한 푼 없이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천국 같던 나라가 어떻게 붕괴되고 결국 서로 총을 겨누는 지옥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기록인데요. 전쟁이 아닌 학살, 군인이 아닌 민간인, 그렇게 아름다웠고 모든 게 공짜였다는 유고슬라비아는 도대체 왜 해체되었을까요? 1970년대 유고슬라비아를 기억하는 이들은 대체로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장면부터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보다 더 자유로운 사회주의라는 믿음. 유고슬라비아의 기업은 지금처럼 사정이 명령하고 직원들이 따르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처럼 국가가 모든 공장을 직접 통제해서 너는 월급 100만원 이렇게 정하는 방식도 아니었고요. 대신 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공장이나 회사의 운영 방향, 예산, 급여 같은 걸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 회의에서 함께 결정했죠. 쉽게 말해 사장이 없는 회사, 국가도 간섭 안 하는 회사, 직원들이 우리끼리 잘 벌어보자며 직접 회사를 꾸리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수익을 사장이나 투자자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 유고슬라비아의 실업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0원, 식비와 기숙사까지 국가에서 보조, 건강보험도 필요 없었습니다. 출산도 암수술도 재활치료도 모두 무료였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동유럽 국가들 중 유일하게 서유럽으로 자유여행이 가능한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유토피아를 가능하게 했던 한 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프 브로즈 티토라는 한 인물.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서로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역사관까지 다른 6개의 나라가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곳은 나라들의 집합체처럼 6개의 공화국이 하나의 연방 안에 묶여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그 중심엔 단 한 사람, 티토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가 스탈린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1948년 스탈린은 유고슬라비아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했지만 티토는 단호하게 노를 외쳤습니다. 결국 유고는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난 첫 번째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대신 유고는 혼자 살아남아야 했죠. 서방과 손을 잡고 시장 경제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관광 산업도 키우면서 동유럽에서 유일한 제3의 길을 걷는 나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복잡한 나라를 티토가 하나로 묶어냈다는 사실입니다. 크로아티아는 가톨릭과 라틴 문화, 세르비아는 동방 정교와 슬라브 민족주의, 보스니아는 이슬람 문화가 뒤섞여 있었죠. 이건 서로가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진 민족들이라는 뜻입니다. 유고슬라비아는 겉으론 평화로웠지만 속으론 항상 민족 간 갈등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토는 이걸 권력의 분배로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경제부 장관은 크로아티아 출신, 국방부 장관은 세르비아 출신, 외무부 장관은 보스니아 출신. 중요한 건 한쪽으로 절대 쏠리지 않도록 힘의 균형을 티토가 직접 조절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티토식 균형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1980년 5월 4일 베오그라드 국영 라디오 방송은 평소보다 30초 늦게 정각 15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 한 문장. 요시프 브로즈 티토 향년 87세로 사망. 그 순간 유고슬라비아 전역은 고요해졌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걸 그들 모두 직감했죠. 그의 죽음은 한 나라의 중력 중심이 사라진 사건이었으며 곧 유고슬라비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체제는 7명이 돌아가며 대통령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6개 공화국 플러스 1개 자치지역이 해마다 대통령을 번갈아하는 방식이었죠. 겉으론 민주적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진짜 결정을 못 내리는 체제였습니다. 이 공백 속에서 각 민족은 점점 자기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유고 안에서 이들이 원하는 건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르비아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해먹었잖아. 그러니까 중심은 당연히 우리지. 즉 유고슬라비아는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는 입장. 나머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린 따로 살겠다라는 입장이었죠. 결국 티토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고슬라비아는 더 이상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상으론 연방이었지만 속으론 이미 서로를 의심하고 갈라서기 시작했죠. 티토라는 단 한 사람이 수많은 갈등을 억눌렀고 그가 떠난 순간 모든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서막은 아이러니하게도 한 축구 경기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1990년 5월 13일 자그레브의 막시미르 스타디움,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와 세르비아의 츠르베나 지베즈다 두 축구팀이 맞붙었습니다. 표면상으론 단지 리그 경기였지만 관중석엔 이미 폭풍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서로 다른 언어로 욕을 내뱉고 서로 다른 국기를 흔들고 심지어 서로 다른 국가를 부르며 맞섰습니다. 이미 이 경기는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에게 선언하는 전쟁의 예고편이었죠.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 양쪽 팬들은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로 난입했고 돌과 유리병, 의자가 날아다녔습니다. 경찰은 세르비아 쪽 팬만을 진압했고 이에 분노한 크로아티아 팬들과 선수들까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그 중심엔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간판 스타 즈보니미르 보반. 그는 그라운드 한가운데서 한 경찰이 크로아티아 팬을 폭행하자 거침없이 달려들어 경찰에게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 하루 만에 전 유고슬라비아에 퍼졌고 보반은 순식간에 크로아티아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이 경기는 취소됐지만 그날 벌어진 폭력과 분노, 편가르기, 국가적 상징의 충돌은 이젠 누가 봐도 우린 더 이상 하나가 아니다라는 감정이 공공연히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 이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더욱 빠른 속도로 분리 독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때부터 언론도 달라졌습니다. 각 민족의 방송은 서로를 비방했고 학교 교과서조차 서로 다른 역사관을 가르쳤죠. 어제까지 친구였던 아이들은 서로 다른 전쟁의 기억을 배우며 자랐고 결혼식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티토가 없던 이후 이 파국을 제대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축구장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이 지난 1991년 6월 25일 크로아티아와 이웃한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했지만 유고슬라비아 연방정부는 이걸 반란으로 간주했으며 바로 군대를 보내 독립을 막으려 했습니다. 문제는 크로아티아 안에도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군은 세르비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크로아티아 인구 중 일부는 세르비아인이었고 유고 연방군은 이걸 세르비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더는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르비아인은 일어서야 합니다. 그 말은 국민이 우리 민족이 먼저다라는 생각, 그리고 다른 민족은 우리가 박해할 거다라는 공포를 느끼게 했고 그 불안을 핑계 삼아 군을 움직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르비아는 중심 국가가 되고 싶어 했고 반대로 나머지는 우린 따로 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때 세르비아는 거기 사는 세르비아인을 지켜야 한다라며 군사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는 보호라는 말을 앞세워 그 지역에 무장 민병들을 보냈지만 실은 세르비아의 땅을 넓히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즉 앞으로 일어난 일들은 누군가가 판을 짠 전쟁이었습니다. 그 판을 짠 사람, 직접 총을 쏘진 않았지만 전쟁이 벌어지게 만든 정치적, 심리적 무대를 설계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보스니아 전쟁을 포함해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쟁에 가장 큰 불씨를 지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웃은 적이 되었고 친구는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첫 불씨는 크로아티아의 작은 국경 도시 부코바르에서 타올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무려 87일 동안 포위되고 폭격당했죠.
전기, 물, 통신이 모두 끊기고 병원은 지하에서 수술을 해야 했고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격이 이어질수록 감정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한쪽 마을에선 세르비아의 아버지가 끌려가고 다른 마을에선 크로아티아의 어머니가 폭행당했습니다. 양쪽 언론은 모두 우리가 피해자라고 말했죠. 이건 전쟁이 아니라 사회 붕괴였습니다. 결국 도시의 85%가 파괴됐고 부코바르는 지도에서 사라졌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죠. 이 한 도시가 겪은 참상이 곧 크로아티아 전체가 겪게 될 전쟁의 예고편이었죠.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은 4년 동안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의 난민이 생긴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전쟁은 보스니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인류 최악의 집단 학살이 벌어집니다. 1995년 7월 보스니아의 도시 스레브레니차. 당시 유엔이 안전지대라고 지정했던 이곳은 수천 명의 보스니아 무슬림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대피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뛰어온 어머니들, 남편과 함께 줄을 서던 가족들, 양동이에 물을 담아 지하실로 숨긴 식량을 나르던 노인들 모두가 믿었습니다. 유엔이 여길 지켜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끝내 배신당합니다. 7월 11일 세르비아계 민병대 스릅스카군이 스레브레니차에 진입합니다. 그들은 유엔 평화유지군을 가볍게 밀어냈고 총 한 발 쏘지 않은 채 도시 중심부까지 도달하죠. 그 다음 벌어진 일은 역사상 최악의 유럽 내 민간인 학살로 기록됩니다. 남자들은 따로 줄 세워졌습니다. 15세 이상은 모두 군과 연계 가능성이라는 명목으로 분리됐고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보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이에게 그들은 잠깐 다른 캠프로 옮긴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총살 장소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트럭은 외곽 산지로 향했고 버려진 창고, 곡물 저장소, 숲속 구덩이 등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공간에서 그들은 한 줄로 세워졌고 곧바로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시신은 그대로 구덩이로 굴러 떨어졌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들은 나중에 불도저로 함께 묻혔습니다. 놀라운 건 유엔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지에 파견됐던 유엔군은 단지 감시자 역할만 수행할 권한이 있었고 애초에 무력 사용 권한이 없었습니다. 즉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유엔이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속에 있었고 국제사회는 그것을 방치한 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스레브레니차에서 총 8,372명의 민간인이 단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신원을 확인할 수조차 없었고 나중에야 대규모 집단 묘지가 발견되어 DNA 감식으로 가족들의 매장지를 찾게 됩니다. 이 사건은 훗날 국제사회가 유엔의 최대 실패 그리고 서방의 외면이 부른 비극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밀로셰비치가 만든 민족주의 열풍은 이웃을 적으로 친구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학살이 벌어지면 며칠 뒤엔 다른 민족이 그 복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복수했을 뿐 모든 폭력은 그렇게 정당화됐죠. 전쟁은 끝났지만 보스니아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세 개의 민족이 나뉘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잘리기는커녕 더 오래 집권했습니다. 국제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1999년 코소보에서 또다시 학살을 벌이게 되었고 이번엔 미국과 나토가 참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가 무참히 폭격당했습니다. 국내 여론이 들끓었고 그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2001년 그는 체포돼 국제재판소에 넘겨졌습니다. 크로아티아 학살, 보스니아 인종청소, 코소보 학살과 난민 사태 등 혐의는 끝도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죄를 부인했고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하면서 재판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유죄 판결도 받지 못하고 형량도 없이 말이죠. 그는 죽었지만 보스니아는 지금도 세 민족이 나눠 살아가며 정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유고슬라비아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버렸고 그로써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땅 위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각자의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흔히 민족 간의 갈등으로 기억되지만 사실 그 전쟁의 뒤편은 미국, 독일,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외교 전략과 영향력 확장을 위해 이 땅의 분열을 가속화했고 유고의 붕괴는 결국 민족 전쟁이 아니라 강대국 외교가 만들어낸 국제 정치의 대리전이었습니다. 먼저 슬로베니아는 가장 먼저 독립했고 가장 조용히 나왔습니다. 당시 독일이 가장 먼저 이들의 독립을 인정하며 사실상 우군이 되어졌고 지금은 EU, 나토 가입국으로 안정된 서유럽형 국가가 되었습니다. 거리엔 독일어와 영어 간판이 넘치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발칸이 아니라 중부 유럽이라 부릅니다. 크로아티아는 조금 다릅니다. 전쟁의 상처를 오래 끌어안았지만 독일과 유럽의 지지를 기반으로 재건의 속도를 냈고 지금은 지중해 관광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두브로브니크엔 이제 폭탄 대신 셔터 소리가 울리고 2018년 월드컵 준우승은 이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보스니아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하나의 나라 안에 세 민족이 나뉘어 살고 있고 대통령도 민족별로 돌아가며 맡습니다. 사라예보조차 민족별 구역으로 나뉘어 학교도 방송도 경찰도 다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한 건 1995년 스레브레니차 학살 이후였습니다. 인도주의를 내세운 데이턴 협정 중재부터 나토 공습, 코소보 개입까지 유럽의 문제를 넘어 미국의 외교 전략이 이 땅에서 본격화된 시기였죠. 세르비아는 전쟁의 책임을 가장 많이 짊어진 나라입니다. 국제 제재와 경제난, 청년들의 이탈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도 러시아와 가까운 외교 노선을 유지합니다.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공습 당시 러시아는 줄곧 세르비아의 편이었고 이후 푸틴의 나토 불신과 외교적 경계심도 이때부터 뿌리 내렸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가 유고의 중심이었다. 지금은 희생자다. 그리고 코소보 2008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세르비아는 지금도 자국 영토라 주장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를 지지합니다. 반면 미국과 EU는 코소보를 공식 국가로 인정했죠. 이 작은 땅은 여전히 독립국가인가 아닌가를 놓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외교의 체스판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고는 7개의 나라로 쪼개졌고 그중 몇몇은 유럽의 중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지역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기억 속엔 이런 말이 남아있습니다. 그땐 병원비도 없었고 휴가는 누구에게나 있었고 다른 민족 친구들과 맥주로 마셨다. 나라들은 갈라졌지만 한때 낙원이었던 그 기억은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수천 명의 지원군을 보냈으며 아세안 창설을 주도한 나라. 1960년대 한국의 대표 수출품은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가발을 만들기 위해 외국에 팔았죠. 그런데 같은 시기 필리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설탕 수출국이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필리핀은 곧 아시아의 미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한때 아시아의 미래는 필리핀에 있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의 가난을 상징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요. 어떻게 이런 추락이 가능했을까요?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왜 지금도 가난에 허덕이는 걸까요? 그 답은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1521년 마젤란이 필리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후 300년 넘게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스페인의 목표는 이 땅에서 최대한 많은 자원과 세금을 뽑아내는 것.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플랜테이션 농업입니다. 사탕수수, 코코넛, 마닐라섬 같은 열대 작물을 대규모로 키워 스페인으로 실어 나른 것이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필리핀 농민들은 자장농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농사짓고 가족을 부양했죠. 하지만 스페인 관리와 결탁한 일부 토착 세력이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대지주로 성장하자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땅을 잃고 지주의 밑에서 일하는 소작농으로 전락했죠. 지주는 농민에게 세금과 소작료를 동시에 몰리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즉 농민은 가난해지고 지주는 더 부유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스페인이 이 상황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부추겼습니다.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야 식민지를 통치하기가 쉬웠기 때문이죠. 이 구조 덕분에 스페인은 300년 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필리핀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컸는데요. 필리핀 사회의 불평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버린 거죠. 1946년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여전히 사회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은 여전히 소수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고 국민 대다수는 땅 없는 농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즉 국기는 바뀌었지만 실질적 구조는 여전히 식민지 시대 그대로였던 겁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과 대만도 불평등을 안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당시 한국 농민 10명 중 7명이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땅은 지주가 다 갖고 있고 농민은 그 땅을 빌려 농사 지은 뒤 수확의 절반을 소작료로 내야 했습니다. 땀은 농민이 흘리는데 이익은 지주가 챙기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 1949년 정부가 농지개혁법을 만듭니다. 지주가 가진 땅이 3정보를 넘으면 국가가 강제로 사들여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였죠. 덕분에 소작농들은 드디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농민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 땅이 내 것이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가꾸려는 의욕이 생긴 겁니다. 결국 1950에서 6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은 이 토지개혁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필리핀은 토지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식민지 시대의 불평등이 그대로 고착화되며 지금까지도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독립 이후 필리핀에는 정말 변화의 기회가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한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먹기 전에 국민이 먼저 먹어야 한다고 외쳤던 막 사이사이 대통령입니다. 부패 척결, 토지개혁,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치.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는 특권을 거부했습니다. 호화로운 의전 차량 대신 작은 지프를 타고 다녔고 가족이나 측근에게조차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국민의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부패가 일상화된 정치판에서 드물게 정직하고 청렴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토지개혁에 힘을 쏟았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온 불평등을 바로잡아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의회는 여전히 지주 가문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든 개혁을 가로막았습니다. 막 사이사이는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막 사이사이라면 필리핀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1957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막 사이사이를 태운 비행기가 세부섬 인근에서 추락한 것이죠.
이 사고로 그는 불과 5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며 필리핀 국민의 희망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개혁의 불씨가 꺼진 자리엔 다시 불안정과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965년 한 남자가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처음엔 농업정책, 토지개혁, 산업화 구상까지 내세우며 기대를 모았지만 곧 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마르코스는 20년 넘게 권력을 움켜쥐며 필리핀을 부패와 독재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해외로 수십억 달러를 빼돌렸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멜다는 수천 켤레의 구두를 소유해 전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정적을 투옥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1972년에는 계엄령을 선포해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사이 지주 가문과 정치 권력은 더욱더 결탁했고 부의 독점은 심화되었습니다. 막사이사이가 보여준 청렴과 희망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가 남긴 부패와 독재의 그림자는 너무도 길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필리핀은 정치적 자유를 잃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마저 상위층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즉 필리핀에는 분명 변화를 꿈꾼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찾아온 독재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국민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20년 가까이 권좌로 움켜쥔 마르코스 정권. 1980년대 초 필리핀은 이미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는 일상이 되었고 한국이 도약을 준비하는 동안 필리핀은 더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야당 지도자 베니그노 아키노 상원의원이 공항에서 암살당한 것입니다. 베니그노 아키노 암살 사건은 필리핀 현대사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데 단순히 정치인의 죽음이 아니라 필리핀 사회 전체를 뒤흔든 기폭제였죠. 그때 필리핀은 마르코스의 장기 독재로 이미 경제는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일상이었고 국민들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와 경찰을 눌려 거리에서 쉽게 저항하지 못했죠. 그런데 야당의 상징이자 민주화의 희망으로 불리던 아키노가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 장면은 세계 언론에 그대로 중계되었고 국민들은 이제는 정말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키노의 장례식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실상 반 마르코스 시위였으며 이후 필리핀 전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독재자 마르코스가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결국 1986년 피플 파워 혁명으로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망명했고 드디어 필리핀 국민은 독재자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건 암살당한 아키노 상원의원의 아내 코라손 아키노였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필리핀 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필리핀이 바뀔 수 있겠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장악한 이들은 여전히 지주 가문이었기 때문이죠. 즉 권력 교체는 있었지만 기득권 구조 자체를 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토지개혁 법안은 계속 무산됐고 기껏 통과된 개혁안조차 유명무실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제도는 재도입되었지만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세력은 기존 엘리트들이 그대로였습니다. 피플파워 혁명은 분명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진짜 혁명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 속에서 필리핀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을 이어갔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라를 떠나는 것. 홍콩 도심 센트럴 광장. 일요일이면 이곳은 작은 필리핀 마을로 변합니다. 수천 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휴식을 즐기죠. 이들의 직업은 대부분 가사 도우미. 주 6일 동안 외국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청소와 요리를 하며 돈을 벌다가 단 하루 일요일에만 나와 모이는 겁니다. 이 장면은 홍콩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바이, 싱가포르, 런던, 뉴욕 세계 어디를 가든 필리핀 출신 노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해외 노동자는 약 1000만 명, 전체 인구의 10%가 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매달 고향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국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해외에서 흘러오는 돈이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모험심에 해외로 나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필리핀 내부에는 좋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제조업 기반은 약했고 고부가 가치 산업도 거의 없었죠. 결국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해외로 나가야만 미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나라 안에는 발전을 이끌 인재가 남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해외로 나간 노동자들이 대부분 가족을 두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자라야 했고 노부모는 자식이 없는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버팀목이 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커다란 상처를 남긴 것이죠. 이런 현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필리핀을 가정부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필리핀 여성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국가 구조가 국민을 해외 노동에 의존하게 만든 슬픈 별명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기서 놀라운 현실이 드러나는데 필리핀의 경제와 권력은 단 몇몇 가문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의 부유층은 전체 인구의 불과 2% 남짓. 하지만 이들이 가진 부는 나라 전체의 경제를 쥐락펴락합니다. 대형은행, 미디어, 슈퍼마켓, 통신사, 심지어 정치권까지 이 모든 분야가 소수 가문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해도 과실은 상위층으로만 흘러들어갑니다. 대다수 국민은 오히려 물가 상승과 생활고에 더 시달리게 되죠. 이 가문들은 부자일 뿐 아니라 정치까지 장악했습니다. 토지를 가진 지주는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대신 선거 때는 표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후견주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돈과 표를 맞바꾸는 거래였죠. 덕분에 가문들은 세대를 거듭해도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필리핀 정치인의 이름을 보면 성씨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상 몇몇 가문이 돌아가며 권력을 잡는 구조였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수십 년간 부정부패와 불평등을 겪다 보니 정치는 원래 저 사람들의 것이라며 체념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필리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선거 때 미래보다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표를 던집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바뀔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치입니다. 필리핀이 진정으로 변하려면 권력이 소수 가문에서 국민 다수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는 아마 가장 어려운 과제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건 경제의 다변화인데요. 지금까지 필리핀은 해외 송금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기대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 인구와 영어 능력, IT 서비스 산업에서의 강점을 살린다면 필리핀은 단순히 노동자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나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투자도 필요한데 아이들의 30%가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교육, 보건,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당장 눈앞의 성장률보다 훨씬 중요한 미래 자산이죠. 사람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냉정히 말해 필리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인구, 전력적 위치, 영어 능력, 글로벌 네트워크, 이건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산입니다. 만약 정치와 경제 구조가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필리핀은 다시 한번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파라오의 영광이나 신비로운 황금 마스크 등 세계를 놀라게 한 이집트. 한때는 전 세계에 부와 지혜가 모여드는 인류 문명의 심장이었지만 2026년 지금 그 거대한 피라미드 그늘 아래서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다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가진 나라가 어쩌다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가서 매번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처지가 됐을까요? 2026년 3월의 어느 날이었죠. 압델 파타 LCC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바로 경제 비상사태였어요. 실제로 지금 카이로 시내 마트에 가면 풍경이 정말 가관입니다. 식탁의 기본인 양파 1kg의 가격이 불과 얼마 만에 400%나 폭등했거든요. 한 가족이 하루 꼬박 일해서 번 돈을 오로지 한 끼 식재료를 사는데 다 써야 하는 수준인 거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집트의 젖줄인 수에즈 운하마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홍해의 후티 반군이 배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남단으로 뺑뺑 돌아가고 있거든요.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이던 통행료 수입이 40%나 날아갔습니다. 나라 금고에 달러가 마르다 보니 국가 경제가 말 그대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이 와중에도 이집트 정부가 벌이고 있는 기상천외한 심시티 게임입니다. 카이로 동쪽 사막 한복판에 5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신행정수도라는 걸 짓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우고 세계 최대 규모의 공원을 만든다며 의기양양하게 시작했죠. 무려 600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거기 실제로 사는 사람은 12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퇴근하는 공무원 48,000명을 제외하면 밤마다 정적만 흐르는 거대한 유령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돈도 없다면서 그 엄청난 건설 비용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정답은 바로 빚입니다. 국민들은 끼니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빚을 내서 사막 위에 신기루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2025년 12월에는 정부가 빚 갚을 돈이 모자라니까 군부한테 제발 너희가 숨겨둔 비상금 좀 내놓으라고 사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군부의 대답은 우리 돈은 우리 거니까 건드리지 마 라는 식이었습니다. 국가는 파산 직전인데 군대는 여전히 배를 불리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 도대체 이집트는 언제부터 군대가 국가의 주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70년 전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1952년의 그 밤으로 시간을 돌려봐야 합니다. 이집트 현대사에서 1952년 7월 23일은 모든 것이 바뀐 날입니다. 자유장교단이라고 불리는 젊은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나와서 부패한 왕정을 순식간에 끝내버렸거든요. 당시 이집트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독립국가로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 중심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 가말 압델 나세르가 있었습니다. 나세르는 정말 대단한 선구사였어요. 1956년에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수에즈 운하는 우리 거다 라고 선포하며 국유화를 질러버렸거든요. 화가 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 나세르는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이들을 몰아내고 이집트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이집트 사람들에게 군대는 나라를 구한 구세주이자 국가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구세주들이 경제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나세르는 소련의 기술을 빌려와서 아스완 하이댐을 짓고 모든 주요 산업을 국가 소유로 돌렸어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는 고언은 좋았지만 실제로는 군대 인맥들이 낙하산으로 기업체 사장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성 없는 군인들이 경영을 맡으니 효율은 떨어지고 부패는 곰팡이처럼 피어올랐죠. 결정적인 한방은 1967년에 터진 6.1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한테 단 엿새 만에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군부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나세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패배를 승리로 포장하는 엄청난 정치쇼를 벌였고 군부는 권력을 놓기는커녕 국가 안보를 핑계로 더 깊숙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군대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공포 섞인 DNA가 이집트 사람들의 뼛속에 새겨진 순간이었죠. 이렇게 군부가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는 시스템이 굳어지면서 이집트 경제는 서서히 골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족의 영웅이라 칭송받았지만 속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만드는 거대한 부패의 늪이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튼튼한 군부 독자의 성벽은 무려 60년 넘게 이어지며 호스니 무바라크라는 또 다른 독자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참다 못한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죠. 2011년 초 전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무바라크의 철권 통치에 질린 시민들이 빵, 자유, 사회 정의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결국 18일 만에 철옹성 같던 무바라크가 물러났을 때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집트에도 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 이집트 경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전국이 불안해지니 관광객은 뚝 끊기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300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고 썰물처럼 빠져나갔거든요. 실업률은 13%까지 치솟았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무함마드 무르시라는 민간인 대통령이 선출됐죠. 그런데 이 무르시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건드리고 맙니다. 바로 군부의 성역인 돈주를 건드린 거예요. 무르시는 군부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둠 속에서 막대한 이권을 챙겨온 군부 입장에선 이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죠. 결국 군부는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칼을 휘두른 주인공이 바로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지금의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였습니다. 2013년 7월 3일 시시는 탱크를 앞세워 무르시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단 1년 만에 이집트의 소중했던 민주주의 실험이 쿠데타로 끝나버린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시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혼란을 잠재우러 왔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이건 군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시 국가를 점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은 군부의 기세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탄압했고 언론의 입도 닫게 만들었죠. 그렇게 정치적 자유가 사라진 자리에 시시는 신공화국이라는 화려한 이름의 경제 계획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건 경제 발전이 아니라 군부가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주식회사처럼 운영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시시 대통령이 집권한 2014년부터 이집트 경제의 주인공은 더 이상 민간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군복 입은 비즈니스맨들이었죠. 현재 이집트 군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은 확인된 것만 97개에 달합니다. 시멘트부터 철강, 식품, 가전제품, 심지어 생수까지 군대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시멘트와 철강 시장의 무려 36%를 군부가 장악하고 있을 정도니 말 다했죠. 세상에 어떤 민간 기업이 군대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군부 기업은 세금도 안 내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싼값에 노동력으로 부립니다. 게다가 모든 인허가권까지 쥐고 있으니 민간 기업들은 기가 죽어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경제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군부라는 거대한 공룡만 덩치를 키우게 된 거예요. 여기에 시시 대통령의 거대 프로젝트 중독증이 불을 붙였습니다. 80억 달러를 들인 수에즈 운하 확장 공사, 그리고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초고속 열차 건설까지. 이 대규모 토목 공사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수주하는 군부 기업들의 배를 불려주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시 정부는 해외에서 미친듯이 돈을 빌려왔습니다. 2014년에 460억 달러 정도였던 외채가 2026년 현재는 무려 165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무려 3배 넘게 폭증한 거죠. IMF가 수차례나 군부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민간에 경제를 돌려줘라 라고 경고했지만 시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군부의 지지 없이는 자신의 권력도 유지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2025년 IMF의 4차 검토 보고서에는 군부의 특혜가 민간 투자를 완전히 갈아먹고 있다는 직격탄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빚을 막으며 사막 위에 신기루를 쌓아 올린 결과 이집트라는 거대한 배는 이제 엔진이 꺼진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가라앉지 않게 붙들고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가 망하면 안 되는 주변 국가들의 복잡한 속사정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경제가 망가졌으면 벌써 파산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집트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국어의 미학에 있어요. 이집트는 2016년부터 IMF에 가서 120억 달러를 빌린 걸 시작으로 52억, 80억 달러씩으로 끊임없이 돈을 빌려왔습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이 위험한 줄타기가 가능한 이유는 이집트가 가진 지정학적 몸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입니다. 서방 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국가들이 이집트의 금고를 계속 채워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집트가 무너지면 중동과 유럽 전체가 지옥이 된다는 공포죠. 만약 인구 1억이 넘는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아랍의 봄 같은 대규모 소유 사태가 터진다면 수백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수에즈 운하는 마비되며 중동의 치안 지도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LCC 대통령은 이 점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방에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막아줄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걸프 국가들에게는 지역 안보를 약속하며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받아내죠. 하지만 이렇게 들어온 돈은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쓰이지 않고 다시 군부의 주머니와 이자 상환으로 사라집니다. 실제로 2026년 이집트 예산안을 보면 빚, 이자 갚는 데 쓰는 돈이 국내 총생산의 11.2%나 됩니다. 교육, 의료, 복지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은 기막힌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끝은 어디일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 하반기가 이집트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민중들이 다시 한번 광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권 배분을 두고 군부 내부에서 심각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막 한복판에 화려한 고층 빌딩과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교차하는 이 비극적인 풍경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 파라오들은 사후 세계의 영광을 위해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파라오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비즈로 쌓은 성벽 뒤에 숨어있죠. 피라미드는 영원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고열을 짜내어 유지되는 독재의 성벽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가 다시 한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날이 올지 아니면 또 다른 그림자 속으로 침잠할지 우리는 이 위태로운 드라마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양의 숨은 진주라고도 불리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여겨지는 스리랑카는 인도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국가일 수 있지만 이곳은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뽐내고 있죠. 때문에 스리랑카는 아시아의 파라다이스로 여겨지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스리랑카는 관광 수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기쁨도 잠시 불과 1-2년 사이에 경제가 바닥까지 추락하여 현재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 갚아야 할 부채가 70억 달러, 하나로 8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 스리랑카가 가진 돈은 고작 2조 원뿐이라 국가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2022년 4월 12일 급기야 스리랑카는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는데 디폴트는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어서 부도가 났음을 의미합니다. 사람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빌렸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선언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신비의 섬나라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스리랑카의 경제 불안 요인은 많은 악재들이 겹치고 겹쳐서 벌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우선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중국이 계획한 1대1로 프로젝트는 아시아 대륙을 포함해 유럽과 아프리카 등 수많은 국가들과 교역하기 위해 철도를 깔겠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실크로드라고도 불리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중국에서부터 시작해 세계를 하나의 길로 만들겠다는 정책이죠. 1대1로 구상은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의 한 대학 강연을 통해 처음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1대1로 건설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1대1로가 구축되면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가 국제화될 수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경제권이 구성됩니다. 즉 1대1로는 중국 중심의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야심이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중국의 주변 국가를 포함해 약 140여 개의 국가가 1대1로 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 나가고 있죠. 반대로 이러한 중국식 세계화의 위협을 느낀 패권 경쟁국 인도와 미국은 1대1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 일본, 호주 등 태평양과 인도양의 연안국들이 수립한 외교 전략,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발표하였죠. 하지만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 프로젝트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데 2018년 이후 1대1로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부채 폭탄을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1대1로 프로젝트 자체가 중국이 공짜로 퍼주는 게 아니라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인프라를 까는 것인데 이때 조건은 무조건 중국의 기업들이 이 개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빌려준 돈은 고스란히 다시 중국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고 반대로 1대1로에 참가하는 국가는 막대한 부채를 껴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처음에는 저금리로 선뜻 돈을 빌려주던 중국이 나중에는 태도를 바꿔 6%대의 고금리를 불렀으며 몰디브의 경우 최종적으로 연 12%의 이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중국의 프로젝트에 참가한 개발도상국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빚을 떠안고 있으며 스리랑카 또한 이러한 부채 늪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국가가 경제 발전을 위해 참여한 것이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1대1로가 글로벌 경제성장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국의 고리대금업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참가국들이 바라던 차이니스 드림이 무너져버렸죠. 2019년 그동안 관광업으로 먹고 살았던 스리랑카에게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사태입니다. 2019년 4월 21일 부활절인 날에 스리랑카의 최대 도시 콜롬보를 비롯한 전국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리랑카 내의 교회와 고급 호텔이 표적이 되어 발생하였으며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테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부터 스리랑카는 70% 이상이 불교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과거부터 수백 년 동안 스리랑카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지 시절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스리랑카를 지배하던 서구 세력은 불교와 이슬람 등 타 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 즉, 자국의 종교였던 기독교 외에 타 종교는 배척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 스리랑카가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게 되자 이곳의 기독교인들은 소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동안 타 종교를 탄압한 전력으로 스리랑카에서 눈치 보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스리랑카의 극단주의 무슬림 단체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과 반서구적인 감정을 폭발시켜 부활절 테러 사태 같은 끔찍한 일을 벌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종교 민족 갈등이 끝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이 사건으로 250여 명의 사망자와 5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당시 교회와 호텔의 내부는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전 세계에 안타까움과 충격을 준 이 연쇄폭탄 테러 사건으로 스리랑카를 찾는 관광객은 급속도로 감소했으며, 거기에 코로나19로 국가 간의 교류가 끊기게 되면서 스리랑카는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됩니다. 여행관광협의회의 통계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국내 총 생산의 10%를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여행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만 명이 실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던 스리랑카는 코로나 팬데믹이 무너졌습니다. 쌓여가는 빚더미와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는 지속되었고, 정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돈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세금을 줄이고 수입까지 제한하자 물가는 급등했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었고, 단 2년 만에 스리랑카의 경제는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석유 등의 원자재를 구입할 여력이 없었던 스리랑카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죠. 외화 부족으로 스리랑카는 필수품 구매에 차질이 생겼고, 민생 경제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험지가 없어 시험을 연기하게 되었고, 북부의 일부 주민은 밀항선을 타고 인도로 탈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력난을 겪으면서 스리랑카는 지역별,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단전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하루 총 1시간에서 5시간 수준이었던 단전 시간은 이제 13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불이 꺼진 어둠이 스리랑카를 뒤덮게 되었죠. 현재 스리랑카에서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 그의 형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를 필두로 라자팍사 가문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형 마힌다는 2005년에서 2015년 동안 집권했던 전 대통령이었으며, 현재는 그의 동생이 이어가고 있는 셈이죠. 일각에서는 라자팍사 가문이 사실상 독재체제로 스리랑카를 통치하면서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국민은 대통령의 퇴진과 안정적인 삶을 요구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만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곳은 아예 장기전에 대비한 시위 텐트촌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아름다운 섬나라는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일단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 하며 중국에게 돈을 일부 제공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스리랑카 정부는 인도와 중국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으며, 당분간 경제난에서 헤어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끝으로 연이은 악재에 무참히 무너지는 상황에서 스리랑카가 위기를 잘 견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